최근에 미국 정책 자체가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밀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카멀라 해리스 모두 바이오를 얘기할 때 약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완벽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로 이미 명성도 있고 레퍼런스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승인받은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 실적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 셀트리온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강한한 연구원님이랑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은 딱 뭐 다들 아실만한 기업들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소형 바이오텍들은 아직은 시간이, 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더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얘네가 정말 이제 자금 수요를 받는 것들을 보고 나서 투자 판단을 내려도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자금력이 빵빵하고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임상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또 앞두고 있는 대표적인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내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요즘에 되게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에는 또 황제주로 등극했다 뭐 이런 기사도 뜨고 있던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5개 기업이 빅5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다 너무 좋은 기업들이지만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리가켄바이오나 셀트리온이 조금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뭐 리가켄바이오도 사상 최고가인 99,800원을 찍긴 했지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인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 상대가 적다라는 것도 저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리가켄바이오가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얀센의 라이선스 아웃한 트랍2 타겟의 ADC의 경우에 지금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것만 따져보면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2020년 정도에 상용화 됐었던 게 트로델비가 있고, 2025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게 다이치 산교랑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토 DXD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세계 폐암학회, 9월에 열린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제 다토 DXD의 데이터가 조금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기존 치료제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이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개선이 많이 안 된 걸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은 트랍2 ADC에 좀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좀 생겨서 리가켄바이오와 존슨앤존슨이 지금 개발 중인 이 트랍2 ADC의 업사이드가 전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ADC 자체에 지금 블록버스터가 N02밖에 없어요. 유방암 항원제인 N02밖에 없고, 그 넥스트로이 다투 DXD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개발한 트랍2 ADC가 좀 잘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글로벌 ADC 기업으로 좀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리가켄바이오가 생각보다 파이프라인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도 한 3-4개 정도 되고, 내년에도 한 2-3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임상에 진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최근 트렌드가 임상 진입 직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 데이터를 좀 보고 빅파마들이 사가는 걸 선호해요. 당연히. 너무 리스크가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상 진입 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한다는 걸 전제하에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라이선스 딜 한 번은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제약바이오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라이선스 아웃도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데 오리온이라는 든든한 초코파이 형이 있으니까 정을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돈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그런 문제도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이 되게 든든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뭐 중내 만회하면서 이제 셀트리온도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다가 최근에 미국 정책 자체가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밀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PBM사들도 오리지널사보다 바이오시밀러를 조금 더 밀어주고 있고, 그게 어디서 확인이 됐냐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거든요. 휴미라가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 점유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90%대였거든요. 이게 특허 만료가 됐는데도 바이오시밀러들을 보험사가 등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휴미라 쪽도 바이오시밀러가 다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미국 정책 자체가 약간이나 IRA, 약간이나를 너무너무 밀고 있고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카멜라 해리스 모두 바이오를 얘기할 때 약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완벽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로 이미 명성도 있고 레퍼런스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승인받은 램시마 SC제형 진펜트라 미국에서는 이제 진펜트라로 팔리고 있죠. 그래서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 실적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많이 올라오게 된다면 실적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램시마 SC의 마진율이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제일 좋은 편이니까. 왜냐면 이게 신약으로 쳐지거든요. SC제형으로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진펜트라가 이제 만약에 많이 팔리게 된다면 셀트리온의 실적도 정말 J컵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연말에는 실적으로 인한 성장도 확실히 볼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중에 대한 대선 이슈도 네. 지금 4분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냐 뭐 해리스냐 하고 있는데 네. 그전에는 또 바이든이 있었고 이 누가 되든 간에 약가 인하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확실히 약가 인하를 더 밀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모두가 약가 인하를 외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교차 처방도 워낙 이제 많이 되고 있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죽는다라는 옛날 말은 좀 이제 다시 이겨낸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같이 볼만한 게 그 생물보안법도 있지 네. 않나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또 하원 통과해가지고 이제 상원이랑 또 대통령 승인 남은 것 같은데 또 요게 통과되면 국내 또 이 CDMO 시장도 굉장히 또 반사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당장 수주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불가능하고요. 아시겠지만 2032년까지 유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레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수주를 맡길 때 조금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차후 나중에 수주를 맡길 때 한국을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삼성바이오틱스의 거래처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빅파마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고 기존 수주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정 공시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면.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노바티스와 수주를 받은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나왔었던 거. 길리어드와의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생물보안법을 의식하고 있는 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인 거는 중국이 되게 쌌대요. 그러니까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단가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가장 좋은 나라는 인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인도 CMO, CDMO 기업들은 다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삼성바이오틱스는 100만 원을 다시 뭐 달성을 했고 이제 ST팜도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이제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인도는 큰 CMO, CDMO 기업들이 거의 다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 그때 애플 공장인가도 인도에 막 짓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중국에서 인도로. 그러니까 이게 단가를 생각하고 땅덩어리를 생각하면 중국의 가장 큰 그 반사수혜는 인도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고퀄을 원하시는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훨씬 더 좋아할 것은 맞다. 그리고 이게 모든 걸 인도에게 맡기지 않을 테니까 우시는 레퍼런스도 워낙 많았었고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퀄을 원한다면 이제 한국에 맡길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긴 하죠. 그러면 국내 기업 중에 그만큼의 퀄리티를 맞춰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삼성바이오틱스랑 ST팜이 대표적입니다. 뭐 CGMP 승인을 받은 공장을 보유한 게 이 두 기업들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거래를 한 이력이 있는 게 이 두 기업인 거고요. 사실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이게 무조건 한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혜가 아니라 미국에 공장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미국 내에서면은 오히려 더 좋아할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비상장인 SK팜테코, 롯데바이오로직스, 뭐 GC셀, 차바이오텍 이런 회사들이 다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모습은 많이 못 봤고 뭐 살 수도 없는 주식이기에 그런 것들은 좀 멀리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바이넥스를 최대 수혜주로 좀 꼽더라고요. 아마 그 셀트리온이랑 바이넥스가 또 거래처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한 수혜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바이넥스도 EU GMP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시총이 너무 작았으니 이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게 되면은 바이넥스가 상승폭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우시가 CMO보다 CDMO 위주로 많이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CDMO도 많이 할 수 있고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단가를 좀 맞출 수 있는 걸 했을 때는 이제 바이넥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삼일제약도 주가가 강세던데 네. 이 삼일제약도 CDMO랑 엮여서 이렇게 강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공장 있는 회사들 위주로 다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유한화학도 뭐 생물화법 수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32년까지 유예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긴 했어. 당장 이 수혜 강도가 크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네. 거의 없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가는 또 단기적으로는 꽤 많이 오른 감이 있다 네네. 보니까 이게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을 만도 한데 또 막상 그렇게 또 조정은 안 나오고 맞아요. 네, 삼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00만 원 훌쩍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싶더라고요. 이게 뭐 유예는 2032년까지지만 이게 수주를 주고 받을 때 공장 실사 뭐 이 공장이 그 의약품을 개발했을 때의 퀄리티 그 어떤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프로토콜 프로세스가 되게 길어요. 이게 몇 년이 된단 말이에요.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뭐 당장 1, 2년은 아니더라도 뭐 2, 3년 뒤에는 이런 수주들이 많이 쌓일 수는 있을 거고 기존 계약이 확장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근데 뭐 다들 너무 이제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반영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상원 의원까지 통과를 한다면 사실 걱정할 건 아예 없는데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주가 생각보다 안 늘어났을 때 조정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볼 거라면 좀 더 시계를 길게 네. 보던지 아니,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쏠쏠한 수익이 나왔으니까 네네. 일정 부분 좀 분할 매도를 하던지 하는 대응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올 한 해를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ADC가 굉장히 또 핫한 이슈이기도 했지만 또 글로벌리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네. 워낙 또 핫했잖아요. 일라일리는 뭐 크게 빠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렇죠. 미국이 뭐 경기 침체가 뭐 온다 한들 계속 뭐 잘 버텨주는 모습이던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게 볼 만한 시장인 건가요?
비만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비만 치료제가 지금 뭐 당뇨 치료제도 되고 당뇨 치료제도 되는데 뭐 심혈관 치료제도 되고 그게 이제 또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GLP-1이 유사체의 효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성 확장, 적응증 확장으로 인한 시장 전망치 상승이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노보 노디스크는 카탈란트라는 글로벌 CMO, CDMO를 인수하면서 자체 생산까지 더 해나가고자 하고 공급을 많이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일라일리도 자체적으로 공장을 많이 짓고 수주를 많이 주면서 연말까지 더 공급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인 건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실적 성장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아시아권은 제가 알기로 뭐 10월부터 훨씬 더 많이 뿌려질 거라고 알려져 있는 걸 고려해보면 뭐 아시아권의 성장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여전히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파이프라인들 특히 지금 팔고 있는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아니라 그 넥스트 파이프라인들의 데이터가 조금씩 안 좋게 나온다면 그때 하락폭을 면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세대 파이프라인들의 데이터가 지금처럼만 계속 잘 나오게 된다면 경쟁사들인 이제 암젠과 로슈가 생각보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마운자로나 위고비 혹은 그들의 차세대 파이프라인보다 별로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적만 좋아주면 업사이드는 여전히 조금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과점 구조가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시장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완전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라일리랑 노보 노디스크잖아요. 왜냐면 경기랑 상관없이 어차피 다 투여를 하고자 하고 경기 침체가 와도 이런 질환들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히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